윤석열 대통령이 물가가 제일 문제고 안보도 만만치 않다고 했습니다. 비서관들에게는 구두 밑창이 닳도록 일해달라며 소통을 당부했습니다. 당정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70만 명에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첫 출근을 김건희 여사와 반려견이 배웅했습니다. 출근은 8분 만에 이뤄졌고 큰 교통 혼잡은 없었습니다. 지방선거를 3주 앞두고 여야가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지사에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했고 이 전 지사는 잘못한 게 없는데 두렵겠냐고 반문했습니다. 탁현민 전 비서관이 4년 전 북한 현송월을 만났을 당시 자신이 열병식은 밤에 하라고 얘기했다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적행위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벽 시간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손수레를 끄는 고물상까지 묻지마 폭행했습니다. 마약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에 가상화폐 가격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6개월 새 반토막이 났습니다. 봄철 불청객인 미세먼지와 황사가 올 들어 사라진 이유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어제 취임식을 치렀으니까 오늘이 사실상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날로 봐도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 서초동 자택에서 부인과 반려견들의 배웅을 받으며 출근길 나서는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고 용산 집무실에서의 첫 수석 비서관 회의도 과거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물론 이 두 장면으로 윤 대통령의 스타일을 다 설명하긴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상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서관들에게는 형식을 깨고 실질적인 회의를 하자고 주문했고 사무실이 다 붙어있는 만큼 구두 밑창이 닳도록 소통하자고 했습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더 두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이 직면한 첫 번째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1호 지시도 물가 대책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홍현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수석 비서관들이 처음으로 회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첫 번째 지시사항은 물가 상승에 따른 대책 마련이었습니다. 물가 상승의 그 원인과 그 원인에 따른 그 억제 대책을 고민을 계속.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해 추경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고 안보 문제에 대한 위기 인식도 공유했습니다. 핵실험 재개 얘기도 나오고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안보뿐만 아니라 또 국정의 다른 부분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회의 도중 참모의 제안으로 자켓을 벗기도 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에도 격이 없이 들어와 달라 회의는 프리스타일로 하자며 부처 간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분야에 업무하는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그야말로 정말 구두 밑창에 다뤄야 됩니다. 일 잘하는 정부를 국정 비전으로 약속한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반부터 경제와 안보 등 현안에 집중해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첫 당정 협의도 열었습니다. 소상공인의 코로나 피해 보상을 위해서 33조 원 이상의 추경 편성을 결정했는데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이 최소한 600만 원씩은 지원받게 됩니다. 대리기사처럼 특별히 소속된 곳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들도 빠짐없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송병철 기자가 안내하겠습니다. 새 정부 첫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33조 원 이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600만 원 이상을 지급합니다. 이번엔 그동안 제외됐던 여행업과 공연 전시업, 항공운수업도 포함됩니다. 여기다 보험 설계사, 대리기사와 같은 특수 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빠짐없이 지원하기로 했고 225만 가구의 저소득층에게는 긴급 생활자금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줄 것과 100%의 손실 보상,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예산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1차 추경 17조 원을 포함하면 윤 대통령의 공약인 50조 원 규모의 손실 보상이 지켜지는 셈입니다.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 53조 원과 지출 구조 조정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 예산 중 어떤 지출을 줄일지는 아직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근본 추경은 온전한 손실 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 물가 안정의 세 가지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모레 국회로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여야가 바뀐 이 모습들이 당분간은 좀 어색하고 헷갈리는 분들도 많을 듯합니다. 민주당도 새 당정의 추경안 편성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추경 재원으로 53조 원의 초과 세수를 활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야가 바뀌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인이 강하게 밀어붙였던 일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게 당연할 겁니다.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으니 심사가 더 복잡할 거고요.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추경이라며 거대 야당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회복과 희망의 민생 추경에 거대 의석의 야당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민주당도 대선 때 2차 추경을 통한 코로나 피해 지원을 주장해왔던 만큼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기재부가 재원 조달을 위해 53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활용하기로 한 데에 대해선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예산 당국과 세정 당국의 의도성 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0차례 추경을 하며 국가 채무를 400조 넘게 늘렸고 추경에 반대하는 기재부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야당이 되자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고 나선 겁니다. 6일 지방선거 직전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민주당이 송곳 검증을 명분으로 추경안 처리를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여권에서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인 오는 16일 직접 국회를 찾아 추경안 처리를 요청하는 첫 시정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앞으로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대통령이 지금 살고 있는 서초동 아파트에서 용산까지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복잡한 출근길이 더 막히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오늘 출근길을 저희 취재진이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윤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8분 만에 용산에 도착했고 다행히 크게 혼잡한 장면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박성재 기자가 대통령의 출근길을 따라가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방탄 차량이 아파트를 출발합니다. 첫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없이 바로 좌회전을 했고 5분도 지나지 않아 반포대교를 건넙니다. 자택에서 용산 미군기지 입구까지 6km 출근길에 걸린 시간은 단 8분. 이후 미군기지를 가로질러 집무실에 도착하는데 총 13분이 걸렸습니다. 경로상에 일부 차량들이 일시적으로 대기하기도 했지만 큰 혼잡은 없었습니다. 대통령 차량이 지나가는 구간마다 순간적으로 통제와 해제가 이루어졌고 도로 전체가 아닌 한두 개 차로만 확보해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당일 교통 상황에 따라 서너 개 경로로 다변화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오늘 첫 아침 출근길엔 김건희 여사가 배웅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평상복 차림으로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나와 윤 대통령이 차에 탈 때까지 함께했고 반려견 1마리가 헤어지기 싫은 듯 대통령 차량에 타는 바람에 출발이 잠시 지체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출근길은 용산구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날 때까지 약 한 달 동안 계속됩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지금 보신 모습들도 이색적이죠.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열리면서 청와대 시대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즉석에서 질의응답도 주고받으며 직접 출근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대통령과 취재진의 근무 공간이 같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이런 모습이 완전히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을 것인지 아니면 이러다 말 건지는 역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에 조정린 기자입니다. 집무실 로비로 걸어 들어오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재진을 보고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우리 가. 얘들은 2층 애들 다 지금 입주했어요? 네. 책상도 다 이제 마련하고. 출근 소감을 묻자 웃으며 일해야죠라고 말했고 글쎄 뭐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 일해야죠. 돌아서서 가려다가 장관 인성 관련 추가 질문에 다시 발걸음을 멈추고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출근해서 좀 챙겨봐야 되겠네요. 자, 많이 도와주십시오. 춘추관이 청와대와 별도 건물로 격리돼 있던 이전 정부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미국 대통령이나 일본 총리 등은 출퇴근이나 이동 중에 이처럼 취재진과 즉석에서 문답을 주고받는 게 일상화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 1층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현안 브리핑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이 청사 곳곳을 둘러보며 소통을 강조하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손가락은 일부만 해놓고 좀 통풍이라는 게 사실은 좋아. 답답하다고. 마음도 답답하고. 다만 당선인 시절 민감한 즉석 질문을 피했던 걸 감안하면 의미 있는 문답이 오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새 정부는 출범했지만 내각을 총괄할 국무총리 인선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여야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지만 언제 표결할 건지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당장 장관 인선이 줄줄이 밀리며 내일로 예정된 새 정부 첫 국무회의도 차질이 예상되자 청문회를 마친 일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장을 받은 장관은 7명뿐입니다. 한동훈 후보자 등 7명은 야당의 반대로 아직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됐고 3명은 청문회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어 여전히 반 이상이 공석입니다. 국무회의를 열기 위한 과반수 11명을 채우려면 3명이 부족합니다. 김부겸 총리가 퇴임하면 내일부터 추경호 경제부 총리가 제청을 할 수 있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 일부가 국무위원으로 참석해 정족수를 채울 수도 있지만 국회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던 국토부의 원희룡, 문체부의 박보균, 여기에 보건복지부의 정호영 장관까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기류도 있습니다. 자녀 편입학 등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 논란이 컸던 정 후보자가 곧바로 임명될 경우 한덕수 총리 인준을 지렛대로 내세웠던 민주당에선 부결시키자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저희들은 한덕수 후보자가 부적격하다, 국민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여야는 한 후보자 인준 문제를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16일로 예정된 본회의 표결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 취임사에선 자유가 도드라지게 강조됐고 취임사의 단골 메뉴인 통합과 협치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다 전체 흐름상 부자연스러워서 뺐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에겐 공세에 빌미를 준 셈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 통합과 협치라는 말이 빠진 배경은 장용욱 기자가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통합이 아닌 대결을 부추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정은 단 3번, 통합이나 협치나 평등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수의 힘으로 상대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를 지적했는데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을 겨냥했다며 발끈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복수와 증오의 시대로 되돌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통합은 너무 당연한 말이라 생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치라는 것 자체가 통합의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통합의 기준과 방향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 과거 문 전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통합을 강조했지만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성비겠습니다. 임기 내내 갈라치기 논란이 있었고 조국 사태 이후에는 갈등과 분열이 더 심각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을 지금 옹호하는 겁니까?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어제 축하 만찬에서
김건희 여사와 크게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두고도 좋아 죽는다, 한심하다 등의 비판글을 쏟아냈습니다. 이후 윤 비대위원장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법 정황도 평등하게 다시 수사돼야 마땅합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도 꼭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대선 주자급 후보들이 출마하면서 일부 지역의 승패는 앞으로 정치 지형의 변화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이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지사를 향해서 방탄용 출마가 아니라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물론 이 전 지사도 짖지 않고 정면으로 응수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인카드 유용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이재명이 적시됐다며 떳떳하다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검수완박도 부족해서 국회의원 특권 뒤에 숨으려는 비겁함까지 보이는 것입니까? 검찰 수사로부터의 도망입니다. 하지만 선대위 출범식 직후 취재진과 만난 이 전 지사는 불체포 특권 포기 의향에 대한 질문엔 답하지 않고 잘못한 게 없으면 걱정할 일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자꾸 방탄하는데 여러분들은 물도 안 든 물총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제 이 전 지사가 인천 현장 연설 도중 한 여자 어린이를 미는 영상을 두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전 지사 측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상황에 아이를 보호하려던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은 일부 지지자들조차 밀치는 행위 자체는 부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더 나쁜 건 사실을 호도하는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보들 공약도 대선 주자급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이 전 지사의 기본소득을 계승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1주택자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7곳의 대진표도 다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인사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면서 대선의 연장전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데 이재명 전 지사,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의 상대로 각각 누가 나오는지 한송원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역시 가장 주목받는 곳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나선 인천 계양구 을이죠. 국민의힘에선 윤희숙 전 의원 등 여러 대항마가 거론됐는데 윤영선 당협위원장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인천 계양구에서 25년간 내과를 운영해온 지역 토박이를 내세워 무연고 출마를 감행한 이 전 지사와 대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연고보다는 책임, 당위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고기도 드시고 이렇게 했던 추억도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이제 갑자기 계양으로 간다는 거죠. 네. 역시 대선 주자였던 안철수 전 위원장이 출마한 성남 분당 갑에선 민주당 김병관 전 의원이 나섰는데 분당에 안랩 사옥이 있는 안 전 위원장과 게임업체 이사회 의장 출신인 김 전 의원, 두 전직 벤처 CEO의 맞대결이 됐습니다. 대구 수성을은 국민의힘 이인선 전 경북부지사와 민주당 김용락 후보가 양자 대결을 합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유영아 변호사는 대구시장에 이어 또다시 출마가 좌절됐습니다. 충남 보령 서천에선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와 민주당 나소열 후보가 맞붙고 강원 원주 갑에서도 박정하 후보와 원창목 후보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여야의 공천이 이제 막 마무리된 만큼 판세는 다음 주에나 드러날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특혜 논란이 있었던 성남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 전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장동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부 개발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주장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서 언제까지 검찰이 이 사건을 온전히 갖고 있을지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부터 검찰이 속도를 낸다면 이 전 지사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과 결제 라인에 있는 14인 전부는 범죄자입니다. 이 상임고문과 황호영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등 15명을 상대로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이들은 2017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고문이 화천대유의 대장동 5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넘겨 성남시 등에 3천억 원 이상의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해왔던 시민단체도 어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제범죄인 배임 혐의 수사는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에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경찰로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9월 10일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 전 검찰이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검수완박법이 아직 시행되기까지는 4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사건은 사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검경 간 사건 관할권 갈등은 물론 공수처와도 사건 이첩 여부를 놓고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지사가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불체포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죠. 이런 논란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나친 특권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고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뭐가 문제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불체포 특권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헌법에 나와 있는 권리입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 국회 동의가 없으면 체포되지 않습니다. 이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도 까다로운데요. 판사가 정부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내면 정부는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고 의장이 본회의에 보고를 하면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겨서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 비판을 받자 72시간이 지나면 그 이후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여야가 국회법을 고친 바 있습니다. 예, 보통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당한 특권이긴 합니다만 이런 특권을 헌법에까지 보장한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1948년 재헌국회 때부터 유지되어 온 규정입니다. 독재 정권에 맞서서 의정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정부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의원을 함부로 구속하면 국회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할 정도의 영향력은 있다고 수사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는 것만으로도 의정 활동이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의원들의 비리를 감싸는 용도로 변질됐다는 점입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13대부터 21대 국회까지 제출된 의원 체포 동의안을 봤더니 52건 가운데 가결된 건 9건, 약 17%였습니다. 왜 이렇게 적은 겁니까? 네, 국회 체포 동의에는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동료 의원을 향한 온정주의가 앞서서 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익명 투표라서 누가 반대했는지 노출되지 않는 것도 한몫하는데요. 2018년 권성동 의원의 경우처럼 본회의 날짜가 계속 미뤄져서 동의안이 자동 폐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이용되기보다는 의원 개인의 보호를 위해서 악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체포 특권을 인정할 수 있는 범죄의 유형을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반면 21대 국회에선 정정순, 이상직, 정찬민 의원 이렇게 3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는데 모두 가결됐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까? 대부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와 규정이 비슷하고요. 독일은 회기 중이 아니어도 임기 중엔 특권을 인정합니다. 미국과 또 의회 불체포 특권을 처음 법제화한 영국은 반역죄, 치안 방해죄 등을 예외로 특권을 인정하고 있고요.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전 지사도 여러 건의 수사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 때문에 출마한다 이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겠군요. 네, 당 내부에서도 친문계 의원을 중심으로 오해를 살만하다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스스로가 그런 상황이 안 와야겠지만 왔을 때 저희 당이나 의원직을 방패막으로 삼으실 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 2달 전 국회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 본회의에 보고되는 즉시 의결하고 기명투표로 표결하자고 한 바 있습니다. 방탄국회 제19 감싸기 논란을 없애고 스스로 국민 앞에 엄격해질 것을 제안합니다. 예, 방금 지적한 것처럼 동료 의원이라고 무조건 감사하는 관행만 국회가 스스로 벌인다면 이 제도의 취지 자체는 이해가 되는군요.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새벽 시간 행인을 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곧이어 손수레를 밀고 가는 고물상에게도 묻지마 폭행을 벌였다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 마약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장한 남성이 지나가던 노인에게 다가가 갑자기 발길질을 합니다. 발로 차고 주먹도 휘두릅니다. 무차별 폭행당한 남성이 길바닥에 쓰러져도 폭행은 1분 가까이 이어집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못 움직이자 주머니에서 소지품을 챙깁니다. 새벽 5시 50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공원 앞에서 40대 남성 A씨가 길 가던 60대를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차 치서서 있지 피가 이만큼 붙여간다거나 그때 경찰차가 다 들어왔던데? 심한 폭행에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고 결국 이곳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장을 벗어난 A씨는 20분 뒤 200m 떨어진 곳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80대 고물 수집상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내가 발로 차고 여인의 두들 뱉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습니다. 중국 동포인 A씨는 경찰 마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피해자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지금 여기가 안 된다니까. 일조 협조가 안 돼서.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살인과 폭행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여러 명이 또래 여고생 1명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이 영상으로 남겨졌는데 피해 학생이 돈을 줄 테니까 때리지만 말아달라고 애원하는데도 가해 학생들은 노예라고 조롱하면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가 골목에서 한 여학생이 또래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합니다. 뺨을 맞은 학생이 얼굴을 부여잡고 쓰러지지만 폭행은 이어집니다. 때리지 말라고 간절하게 호소해보지만 돌아가며 발길질도 해댑니다. 9일 저녁 7시쯤 서울 강동구 공사장에서 중고교생 4명이 또래 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인근 건물에서 폭행 장면을 목격한 한 시민은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을 즉각 분리 조치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가해자는 모두 만 14살이 넘어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 소년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보호자들 그 시간 맞추고 뭐고 해야 돼서. 가해 학생은 경찰에 친구 생일을 맞아 장난으로 때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 4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특히 경유가 휘발유와 맞먹을 정도로 껑충 뛰었죠. 급기야 평균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했습니다. 14년 만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기름값 때문일까요?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서 소비자를 유인한 뒤에 계량기를 조작하고 가짜 경유를 만들어서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주유 차량과 연결된 주유기를 들고 계량 탱크에 기름을 넣습니다. 계기판에 설정된 주유량은 100리터. 하지만 탱크에 들어간 기름은 훨씬 적습니다. 정량보다 적게 주유되도록 계기판이 조작된 겁니다. 정량 미달을 가능한데요. 5%에서 25%요. 5%에서 25%. 또 다른 주유 차량은 저렴한 난방용 등유를 섞은 가짜 경유를 유통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적발된 차량에 실려있던 기름은 수도권 건설 현장 곳곳에서 중장비 연료로 공급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넉 달 동안 주유 차량 계기판을 조작하거나 가짜 경유를 판 업자 25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모두 67억 원이 넘습니다.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와 맞먹을 만큼 오르자 이들은 가짜 경유를 리터당 약 400원 정도 싸게 팔며 소비자를 유인했습니다. 유류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석유 제품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자 14명을 검찰에 넘겼고 나머지 11명도 수사가 끝나는 대로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에 가상화폐 가격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6개월 사이에 반토막이 났고 달러 등에 연관이 돼서 안전성이 비교적 담보됐다는 스테이블 코인마저 폭락을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미 연준이 나서서 위험성을 지적할 정도였습니다. 가상화폐 추가 하락을 전망하는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주요 지역 봉쇄에 들어간 중국. 4월 물가가 2% 넘게 올랐습니다. 미국도 휘발유 값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Ridiculous. But we're stuck with the prices.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다시 언급하고 긴축의 공포가 갈수록 글로벌 경제를 짓누르면서 자산 시장은 더욱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가상화폐는 거품 붕괴 조짐까지 보입니다.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은 6개월 새 반토막이 났고 한때 $100를 넘겼던 한 코인은 어제 반토막 난 데 이어 오늘도 80% 넘게 빠지며 시가총액이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아니 하루아침에 이렇게 빠지니까 이 상태면 상폐될까 봐 제일 걱정이에요. 이걸 샀는지 제일 후회돼요. 해외 유명 경제 매체는 가상화폐 겨울이 왔다며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탈출을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체가 없는 혹은 이 기업의 어떤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시장으로 안전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상화폐 투자에 적극적이던 2030 세대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업무 지시로 물가 대책을 꼽았죠. 물가 고공행진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국내 역시 하루 다르게 치솟는 물가에 이른바 식량 안보가 위협받을 지경인데요. 급한 대로 정부가 비축했던 수산물을 풀고 밀과 콩 등 곡물 비축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마트 진열대에 마른 오징어와 멸치, 동태가 줄지어 진열돼 있습니다. 정부가 비축해뒀던 가공수산물인데 일반 가격보다 20에서 30% 쌉니다. 고기값도 너무 많이 올랐고 생선도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주로 세일할 때 많이 사요. 네, 너무 비싸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오징어를 비롯해 수산물 가격이 뛰자 비축해둔 수산물 1,824톤을 풀어 물가 잡기에 나선 겁니다. 수산물뿐 아니라 전쟁 장기화로 전 세계가 수출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식량 안보까지 위협받자 우리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식량 안보 위기를 극복해 식량 주권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겠습니다. 정부는 전국 14개의 비축기지를 활용해 농산물 수급을 안정시킬 계획입니다. 이곳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밀 2,101톤이 비축돼 있습니다. 밀 소비량으로 따져봤을 때 6만 4천 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올해 국산밀 비축량을 17,000톤으로 늘리고 밀 자급률을 2025년까지 5%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밀의 자급률 개선을 위해 국산밀 정무 비축 확대 및 밀 전용 비축 시설을 검토하고 있고 전 세계를 덮친 식량 가격 급등 파고를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보통 이맘때면 봄철 불청객인 미세먼지와 황사로 고생하곤 했죠. 올해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유난히 맑고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최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남산 위에 전망대가 선명히 서 있습니다. 남산공원에선 5km 떨어진 청와대가 맨눈으로도 또렷이 보입니다. 확실히 밖이 좀 잘 보이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확실히 더 화창한 것 같아서 좋아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봄을 만끽합니다.
밖에서 친구들이랑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서울 시내가 온통 먼지로 뒤덮였던 지난해 이맘때와는 대조적입니다. 봄철 불청객이던 미세먼지와 황사가 예년과 비교해 자취를 감췄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4.7 마이크로그램으로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올 들어 서울에서 황사가 관측된 날도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일이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엔 2배가 넘는 9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대기 오염물질을 쫓아낸 건 바람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올 봄철 국내 대기의 흐름이 비교적 원활한 모습을 보이며 국외에서 유입되고 국내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정체와 축적이 줄어 대신 강풍이 잦아지면서 예년보다 많은 산불 피해를 키웠습니다. 맑은 하늘은 즐기되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다른 이름 모를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의 장기 기증을 결정하는 일은 무엇보다 어렵지만 고개가 숙여질 만큼 존경스러운 일이죠. 국내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해서 장기 기증자 유가족과 그 장기를 이식받은 이식자 만남을 제한적으로만 가능케 했는데요. 유가족과 이식자가 특별한 전시회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윤서아 기자입니다. 7살 김리원 양은 생후 78일 만에 담도 폐쇄증이란 난치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을 전전하던 리원 양이 건강을 되찾은 건 생후 14개월이던 2017년 7월 간을 기증해준 천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가족들도 감사해요. 건강하게 지낼 거예요. 2007년 갑작스런 뇌출혈로 29살 아들을 잃은 김일만 씨.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떼기 전 어려운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님이 현역증이 한 3개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장기 기증이라는 것을 아들은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떠났습니다. 장기 기증자 유가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었다는 아픈 기억보다 새 생명을 나눈 숭고하고 아름다운 기억이 남길 바라는 마음으로 추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저희 오빠로 인해서 저런 사람이 5명이나 살아났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지난 3월 기준 국내 장기 이식 대기자 수는 46,700명. 하지만 기증자 수는 2016년 573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줄었습니다. 지난해 기증자는 442명으로 하루 7명 가까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숨졌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2년 전부터 북한이 열병식을 한밤중에 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간 열병식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이 다름 아닌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라고 합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스스로가 자랑하듯 밝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은 거의 사실인 듯합니다. 북한이 야간 열병식을 열면서 한미정보당국이 열병식에 등장한 무기 재원을 파악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있어서 이적 행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려한 조명을 단 전투기가 하늘을 날고 붉은 폭죽이 터집니다. 괴물 ICBM이라 불리던 화성 17형을 비롯한 여러 무기들이 불빛 속에 등장합니다. 2020년 10월 새벽 사상 첫 야간 열병식을 기습적으로 연 북한은 이후 3차례 열병식을 모두 밤에 진행했습니다. 북한이 유일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극장 국가 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일수록 극적인 효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은 이런 야간 열병식 아이디어를 자신이 조언했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4월 평양에서 남북 공연을 준비할 때 당시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던 현송월 노동당 부부장에게 직접 얘기했다는 겁니다. 탁 전 비서관은 현 단장은 결정 권한이 있었다며 밤 행사가 감동이 배가 된다는 이유도 전했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은 어둡게 만들어 버리면 된다는 방법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적 행위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옵니다. 무기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형법 99조에 정한 일반 이적죄와 국가보안법 제5조에 정한 자진지원죄에 성립될 여지가.
형법 99조는 적국의 군사적 이익을 공여하면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국가보안법 5조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들의 자진 지원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인들에게 미국과의 글로벌 전략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그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미국 투자 일정이 좀 빨라질 전망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 쓰이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 취임 만찬에 초청받은 국내 5대 그룹 총수들. 국내외 주요 인사들을 만나 담소를 나눕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미국과의 공조를 당부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인의 역할을 강조한 겁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새로운 글로벌 전략 공조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국내 대기업들의 미국 투자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달 미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시기에 맞춰 조지아주 전기차 생산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시장 공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경쟁사들의 공격적인 신차 런칭, 업체 간 개발, 생산 지유 등 전동화 전환 속도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20조 원 규모 파운드리 공장 증설이 진행 중이고 LG와 SK는 미국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바이든 대통령 방한이 맞물리며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러시아가 패배에 직면하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정보 당국이 분석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에선 러시아 영토로의 편입을 요청하겠다는 계획도 발표가 돼서 포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신원석 기자입니다. 오데사 쇼핑몰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러시아군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타격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에 이어 남부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점령한 남부 헤르손 지역에선 군민행정부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병합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영토를 편입시키기 위해 입법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헤르손은 우크라이나 내 친러 지역인 루안스크 도네츠크와 크림반도 간 육로를 연결시킬 수 있는 요충지입니다. 돈바스 점령에 만족하지 못한 푸틴이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The Russians aren't winning and the Ukrainians aren't winning, and we're at a bit of a stalemate here. 미 정보 당국은 러시아가 패배에 직면하면 핵무기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at President Putin would probably only authorize the use of nuclear weapons if he perceived an existential threat to the Russian state or regime.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보내는 통로인 루안스크의 가스관을 잠갔습니다. 가스관을 점거한 러시아군이 수송을 방해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최악의 경제난을 겪는 스리랑카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시위대가 대통령과 총리의 집에 불을 질렀고 정부는 시위대에 발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불길이 저택을 집어삼킵니다. 반정부 시위대가 장관과 의원들의 집에 불을 냈습니다. 최근 사임한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의 관절을 부수고 조상의 집도 불태웠습니다. 시위대는 총리의 동생인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도 퇴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We hope it will lead to the president resigning as well and rest of the members of the government resigning. 야당 대표가 대화를 시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주력 산업인 관광이 직격탄을 맞은 데다 재정 정책도 실패하면서 스리랑카 정부는 일시적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성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최소 8명이 숨지고 2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군과 경찰의 시위 진압을 위한 발포를 허락하고
영장 없이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을 우려하며 무기를 내려놓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린입니다. 일본인 외신 기자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촬영한 사진이 42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이 사진에는 방송국 건물이 불타고 계엄군이 시민을 제압하는 등 그날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뻘겋게 불타고 있는 옛 광주 문화방송 건물 사진입니다. 건물 곳곳에 총탄 자국은 물론 계엄군에게 폭행당한 시민의 모습도 사진에 담겼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그래서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 기자 고 아오이 카츠오 씨는 1980년 5월 20일부터 28일까지 생생한 광주 상황이 담긴 사진 등 200점을 남겼습니다. 일본인 기자는 이 필름 카메라 한 개를 들고 5.18 당시 참상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폭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를 밝혀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마운 것 같고. 고인이 당시 취재했던 사진은 일본 언론에 이미 소개된 바 있지만 국내에서는 42년 만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한 시민은 계엄군이 진압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면서 그날의 아픔을 떠올립니다. 42년 전에 겪었던 것들이 이 사진을 보니까 바로 현장에 있던 역사가 되살아난 것 같아요.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은 일본인 기자의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당시 취재를 함께한 통역사 김상모 씨를 찾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20세기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가 후안 미로의 작품이 한데 모였습니다. 1975년 미로 본인이 직접 설계한 바르셀로나 후안 미로 미술관에서 건너온 작품들입니다. 이 동화적인 상상력으로 보는 사람을 미소 짓게 하는 그림을 박소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머리 위를 지나는 검은 선. 얼핏 벼슬 세운 새처럼 보이지만 모자를 쓴 여인의 모습입니다. 색채만 남은 평면적 화면. 사물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는 추상표현주의 회화를 연상시키지만 알고 보면 노란 달빛 아래서 일하는 농부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20세기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가 후안 미로의 작품에서 전통적 작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미로는 사물을 단순한 기호로 표현함으로써 본질만을 남기려 했고 원근법을 폐기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했습니다. 대신 그의 작품을 차지한 건 동화적 상상력과 유머입니다. 순수한 색채와 시적인 상징적 기호가 후안 미로 작품의 특징인데요. 시인이 표현하면 해석은 독자의 몫이 되는. 초현실주의의 대표 화가로 불리면서도 하나의 사조로 규정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작가. 자유분방하고 유쾌한 그의 작품들이 관람객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프로야구 마운드는 외국인 투수들의 존재감이 컸죠. 하지만 올 시즌은 토종 에이스들의 활약이 매섭습니다. SSG 김광현, 롯데 박세웅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컵으로 3구 삼진을 잡은 박세웅. 이번엔 직구로 다시 한번 3구 삼진을 잡더니 포크볼 3개로 3번의 헛스윙을 유도하며 공 9개로 5회 초를 끝내버립니다. 세 타자 연속 3구 삼진은 롯데 선수 최초의 진기록입니다. 시즌 5승으로 다승 공동 1위에 오른 박세웅. 최동원, 염종석을 잇는 롯데의 안경 에이스 계보를 넘어 이제는 명실상부 프로야구 우완 에이스로 우뚝 성장했습니다. 스트라이크를 최대한 많이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 있는 것 같고. SSG 김광현의 시즌은 더욱 경이롭습니다. 리그 유일한 0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1993년 선동열 이후 29년 만에 0점대 평균 자책점에 도전 중으로 지난 주말 키움전에선 공 3개로 이닝을 끝내는 압도적인 9위를 뽐내기도 했습니다.
확연한 투고 타자 시즌 속 토종 에이스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단 2명의 국내 투수가 2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는데 올 시즌엔 4명의 국내 투수가 무려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입니다. 그야말로 토종 에이스 전성시대. 2017년 양현종 이후 끊겼던 국내 투수 MVP가 탄생할지 기대를 모읍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해리포터가 마법사의 체스를 둡니다. 말들이 살아 움직이며 공격하고 때려 부숩니다. 이 맹랑한 체스 말들은 12세기에 바다 코끼리 상아를 섬세하게 조각한 루이스 체스맨을 본떴습니다. 키가 10cm도 채 안 되지만 영국 박물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장품으로 꼽히죠. 무엇보다 하나하나 짓는 표정이 걸작입니다. 무슨 못 볼 꼴을 봤기에 이토록 곤혹스럽고 황당하고 무참해하는 걸까요? 미국 경찰관 2명이 지나가는 차를 세워서 검문합니다. What agency you with? I'm the state attorney. Alright, thank you. 당황한 경찰의 말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번호판을 조회했는데 뜨지 않는다거나 창이 너무 진하게 착색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회가 안 되는 건 경찰 사정이고 썬팅도 불법은 아니죠. 검사가 어이없어하며 경찰의 명함을 요구합니다. 이 영상이 보도되면서 두 경관은 톡톡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런 명대사가 있죠. But stupid lasts forever. 새벽까지 무려 17시간을 끌었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단연 국민의 이목을 끌어당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종횡무진 좌충우돌한 덕분입니다.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제 딸이요? 내 딸이 이모 썼어요. 엉뚱한 논문의 공동 저자로 오른 이모 교수를 한 후보자 딸의 이모로 지레 단정하면서 벌어진 황당한 동문서답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정 편향의 참상은 그뿐이 아니었죠. 익명 처리된 기정기업을 또 한 후보자 딸 아니냐고 추궁하자 청문받는 사람이 또 바로 잡아줍니다.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민주당이 낙마 1순위로 꼽았던 청문회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새롭게 눈 비비고 볼 청문인이 등장했습니다. 예전 청문회에 나왔던 어느 분을 방불케 하는 용전분투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만. 비꼬는 겁니까? 뭘 말씀해줘요. 당연해.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제 질문이 웃깁니까? 네. 왜요? 네. 왜요? 이 세 분은 검수완박에 앞장섰던 민주당의 초선 강경파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추진력과 실력을 발휘하기는커녕 공부 더하고 수양을 더 쌓아야 할 것 같다는 관전평만 나왔습니다. 그렇듯 청문회는 흠결 하나 제대로 집어내지 못한 채 한 후보자만 돋보이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도 민주당은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모처럼 제대로 짜여진 코미디 한 편 본 듯 시원하게 웃긴 했습니다만 결국 그 비용은 세금으로 치르는 것이어서 공짜는 아니죠. 5월 11일 앵커의 시선은 황당합니다. 였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반소매를 입고도 더웠습니다. 서울이 25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서울이 27도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고요. 춘천, 대전, 광주 모두 2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10도 가까이 벌어지겠는데요. 옷차림 선택하실 때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강릉과 포항이 19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이 좀 덥고 일교차는 크지만 그래도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전남과 경남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들쑥날쑥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1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